1962년 7월 8일 12시 35분경 이야기는 15사단 대연병장에서 열린 위문공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군대에서도 위문공연 가면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딱히 놀거리도 없는 군대에서 간만에 위문공연이 온 거야. 부대원들은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신나 있는 거죠. 어쨌든 공연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고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4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5사단 대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그때 다시 3발의 총소리가 더 울려 퍼집니다. 도대체 이날 15사단 장병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위문 공연 중 울려 퍼진 총성, 최영호 사건. 오늘의 지식열차 출발합니다. 시간을 좀 돌려서 몇 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한 아주머니가 서울의 어떤 시장에서 가판 장사를 해요. 아주머니 이름은 이숙자씨. 요즘엔 어떤진 모르겠는데 솔직히 가판 장사가 그렇게 부잣집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숙자씨도 엄청 가난해요. 남편도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근데 표정을 보면 항상 밝아.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이숙자씨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었는데 아들 때문에. 이 집 막내 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순자 씨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 집안 기둥이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가판 장사를 하면서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결국 이순자 씨의 노력은 빛을 발합니다.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요. 이 아들의 이름은 오늘의 주인공 최영호 씨.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최영호 씨. 대학교에 가서도 최영호 씨는 변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효자에다가 심지어 여자친구도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였습니다. 여자친구 이름은 이화여대 문과대학 장현숙 씨. 둘이 오래 만났어요.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최영호 씨가 군대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또 최영호 씨가 너무 사기캔 게 단기학포병이라서 군생활을 남들 반밖에 안 해. 이 당시 군생활이 3년 정도 됐으니까 1년 6개월만 하면 바로 제대야. 사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영호 씨 인생에 걸림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행복한 일상이 군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총성! 이병 최영호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야 시끄럽고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어들어가. 밥 안 먹었냐? 긴장 좀 하자. 선임들이 최영호 씨가 오자마자 최영호 씨를 너무 갈구는 거예요. 왜? 쟤는 군생활 반밖에 안 하는 단기학보병이라서. 제가 아까 최영호 일병이 단기학보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기학보병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제도였습니다. 아니 가난해서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대학 좀 나왔다고 짬찌 새끼가 나보다 먼저 집에 가? 야 진짜 군대 존나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상대적 박탈감. 제가 이 말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해가 되긴 돼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창 다녀와서 군생활이 3일만 늘어도 진짜 기분 개 같습니다. 그만큼 의무복무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 하루하루에 엄청 예민해요. 근데 몇 달도 아니고 아예 복무기간의 반으로 줄여주는 학보병제도 애초에 흑수저 출신 병사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도를 만든 국가나 군 조직에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런 논리와 지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분노를 학보병 제도로 입대한 대학생 병사들한테 쏟아내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학보병 제도로 입대한 대학생 중에 탑클래스 서울대학생 최영호 일병은 어땠겠습니까? 야 대학 좀 나왔다고 되느냐? 어? 좀 배웠다고 나 무시해? 차려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디서 누나의 힘을 줘. 하씨. 이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면서도 군생활을 이어나가던 최 일병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최 일병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번 휴가 때는 현숙이랑 만나서 어디 갈까? 진짜 보고 싶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여자친구라는 게 군대에서 어떤 의미인지. 가족도 가족인데 그런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여자친구에게 심적으로 엄청 의지하잖아요. 최일병도 그런 평범한 병사였고 장현숙 양은 그런 최일병이 죽을 만큼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나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일병의 사랑이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여보씨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밤도 잠을 못 이루겠네요. 최일병의 선임 정방신 병장과 고한규 상병이 최일병의 편지 12통을 생활관에서 공개적으로 뜯어보고 개망신을 준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일병은 두 사람에게 화를 내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상병과 정병장의 건방지다는 말과 폭행뿐이었죠. 어? 아니 이런 건방진 놈을 말고 선임이 좀 보자면 보는 거지 싸가지 없는 말고 어?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꾹 참았겠지만 여자친구 장현숙 양은 최일병의 영린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최일병은 중대장에게 소원수리를 적는데요. 내무반에서 고상병과 정병장이 제 개인 편지를 뜯어보며 조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적 편지를 뜯어보는 부조리를 확인해서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대장님.
또 어떤 새. 야, 정방신이랑 고한규 중대장실로. 야, 너네는 지금 야, 너네 그 최일병 그 편지 뜯어보고 그랬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남의 편지를 뜯어봐서 이렇게 중대 시끄럽게 만드냐? 아무튼 잘하지,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가 소원 수리를 적어? 야, 최영호! 중대장은 가혹행위 가해자를 불러 간단한 구두 경고만 주었고, 이 어이없는 조치는 오히려 고상병과 정병장에게 최일병을 더 괴롭히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소원 수리를 적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최일병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잘못이 없어도 맞았고, 반항을 했더니 더 맞았고,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서 지휘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곳은 적당히 넘어가자라는 식의 피상적인 구두 경고. 정신을 차려본 최일병은 어느새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일병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꼬여버린 군생활의 매듭을 자신의 손으로 풀어내기로 말이죠. 1962년 7월 8일 12시 35분경 15사단 사령부 대연병장. 15사단 사령부 대연병장에는 위문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공연의 열기 또한 뜨거웠는데요. 그렇게 환호하는 관중 속에 최용호 일병을 괴롭혔던 선임 2명, 정방신 병장과 고한규 상병이 무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지켜보는 한 사람, 최일병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 기회는 지금뿐이다. 최일병은 중대막사로 돌아가 자신의 소총에 실탄 8발을 장전합니다. 4발은 정병장, 3발은 고병장에게 쏠 것이었고 마지막 한 발이 박힐 곳은 모든 복수를 끝낸 자신의 가슴팍이었죠. 그렇게 총을 들고 막사에서 나온 최일병이 대연병장으로 돌아왔을 때 안타깝게도 정병장과 고상병은 위문 공연에 정신이 팔린 상태였죠. 먼저 올린 4발의 총성, 병장 정방신 현장에서 즉사. 갑작스런 총성에 모두가 놀라 도망치고 있을 때 최일병은 조용히 다음 표적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고한규 상병 또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죠. 최일병은 차분히 자신의 가슴팍을 향해 총열을 고쳐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잡아. 지금 우리가 안 보이면 빨리 찾아, 이 새끼야. 피고 최영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정방신 병장과 고한규 상병을 죽인 최일병은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로 자살을 기도했으나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사형을 선고받은 점은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인 게, 지금도 군법에서 상관을 살해한다? 무조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60년대 당시에는 상관 살해는 사형밖에 법정형이 없었고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최영호의 구명을 위해 구명운동에 나서고 탄원서도 보냈는데요. 일반적인 살인이었다면 무기징역 같은 처벌을 받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상관 살해잖아요. 이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2심과 3심에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고 사형이 확정되었죠. 그리고 1963년 3월 8일 3708 면회. 영호야, 형이랑 어머니 그리고 네 대학 친구들도 너 살리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 항소에 모두 기각됐지만 그래도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그래, 형, 그 다음에 올 때는 어머니랑 조카 좀 데려와. 너무 보고 싶다. 짧았던 면회가 끝나고 최일병은 형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최일병의 형은 2번 다시 최일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최영호 일병의 집행일이었거든요. 조준 사격. 그렇게 최일병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최일병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의 아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최용호의 어머니 이숙자 씨는 사형이 집행된 후 아들의 시신 인수 확인서를 받고 한강둑에 올라가 몸을 던져 아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녀의 집에서는 편지가 한 장 발견되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최용호의 집안 사람들은 전두환 정권 때까지 용공분자로 낙인 찍혀서 고통받았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인 최용호 일병의 여자친구 장현숙 양. 그녀는 자신 때문에 남자친구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장현숙 양의 딱한 사정을 들은 그녀의 모교 이화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문과대학에서 약학대학으로 전과를 주선해줬다고 하네요. 최용호의 사형이 집행된 뒤 2주 뒤 1963년 3월 21일자 서울대 대학신문에는 고인을 애도하는 어떤 에필로그라는 시가 게재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tting go. I'm a slave without a master, heading for disaster, kicking up the dust in the middle of the road. I've been waiting on a free ride, ticket to a seaside thicket on the edge of Puget Sound. And there I'll sit, and I'll admit that I was only just a guest inside my skin. And by the dawn, I'll be gone and won't be holding on to anything again. I'm letting go, I'm letting go. It's a history that never really grows. I'm letting go, I'm letting go. It's a sign